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남현희 선수와 이 결혼을 발표했던 전모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로 예상되는 피해 예상 사례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전문 프로파일러 모시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어디까지 사귄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이었던 전모 씨로부터 금전적 사기를 당했다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전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프로파일러 모시고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일주기. 자, 동아일보가 오늘 신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그런가 하면 작년 꼭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 헬로윈 데이 때 윤 대통령이 이 추모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오늘은 가장 슬픈 날이다라는 소회를 밝혔고요. 7,000명 서울 광장에서 헬로원을 추모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뇌관. 한겨레 신문이 오늘 사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어떤 뇌관일까요? 아파트 경매가 늘고 한계 기업 최대, 곳곳에 고금리 경고음이 삑삑 울리고 있습니다. 대출은 한창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금리가 점점점 오르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을 갈아타보기도 하고 만기를 연장해 보기도 했지만 버티림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게 어찌 기업뿐이겠습니까? 일반 가게, 민생도 팍팍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냉처리. 조선일보 14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빨리 잊어주세요. 중국 리커창 냉처리 중 사망 사흘째 천안문 통행 금지 조치, 검색 규제돼 있고요. 대학가 모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전역에 마라톤 빼고 공연 등도 모두 금지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의 시사용어, 시사상식은 뭘까요? 바로 이건데요. 공매도. 많이 경제기사에서 나왔는데 공매도 오늘도 기사 나왔습니다. 다시 도마에 금융위가 전면 손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과연 어떤 계산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부쩍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신 변호사, 그리고 범죄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나오셨습니다. 자, 부산의 재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남현희 선수의 전 애인 전모 씨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출국 금지 조치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해본 결과 이 전모 씨가 여러 과거 행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사기 혐의로 출국 금지. 남현희 선수는 정말 몰랐을까라는 것이 오늘 관건입니다. 정말 몰랐을까? 자, 일단 사기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이 들어왔고 전 씨가 동업하자며 투자를 권유했다.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제보받아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지금 저 사진도 전모 씨가 굉장히 그 호화로운 리무진 차량에 재벌 3세인 척 행세를 하는 듯 탑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26일 송파경찰서의 고발장. 전모 씨가 앱 개발 투자한다며 2천만 원을 가로챘다.
송파서가 병합 수사, 정모 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일단 내려졌습니다. 정모 씨가 지난달 초 한 수익 사업 강연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서 참석자들에 따르면 회사가 미국에 있다며 투자를 이 정모 씨가 권유했다. 당시 10여 명이 또 투자를 실제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사기의 냄새가 좀 나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희대의 사건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남현희 선수도 뭐 나중에 이거 알았냐 몰랐냐가 관건,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지만 어쨌든 속았는데 과거에도 10여 명 피해자가 있었다는 판결문이 공개됐고 지금도 10여 명이 벌써 한 사건에 투자를 했다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해요? 예, 혼인빙자 예전에 혼인빙자 가늠당도지만은 혼인을 가장해서 혼인하겠다는 어떤 전후 관계에서 금품을 뜯어낸다든가 아니면은 투자를 유도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발전한 것은 그 유명인의 셀럽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수법이죠. 문어발 사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 유명세를 통해서 이 투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일파만파죠. 다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명인 남현희 선수를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 에이 설마 남현희 선수가 저 유명한 사람이네. 그렇죠. 말하자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별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남현희 선수라든가 유명인의 유명세, 후광 효과를 믿고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믿고 돈을 투자하게 되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남현희 씨도 지금 본인 말로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0억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도 뭐 몇천만 원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전형적으로 물고 들어가는 예. 다단계형의 사기라고 볼 수 있죠.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전모 씨의 어떤 심리적 패턴? 심리 상태인데 과거에 본인이 사기 행각을 벌여서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예. 본인의 진짜 신분, 정체를 그 사기 피해자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번에 남현희 선수와 결혼한 다음에 얼굴도 드러내고 사진도 드러내고 이름도 드러내고 이게 무슨 심리입니까? 근데 그 정확한 정체는 모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한 중급 단계 정도라고 하면은 사기꾼들의 중급 단계. 예. 사기꾼들도 1급부터 단계가 있군요. 1급부터 10급이라고 하면은 예. 가장 최고의 단계는 다단계 사기의 수개고요. 예. 가장 초기 단계는 보통의 그냥 어떤 투자 정도를 할 수 네. 있는 이거 중간 정도가 이제 흔히 말하는 혼인이라든가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전모 씨 같은 경우는 한 5등급 정도 되네요. 5등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 되면은 그 피해자를 공범으로 시킵니다. 너도 나랑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고를 하거나 어떤 피해금을 다시 회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예.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대놓고 노출을 해도 10 중에 한 7, 8은 사실은 그렇게 대놓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처럼 굉장히 그 세상에 알려졌을 경우나 이렇게 되는 경우지 보통의 경우는 설마 하면서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의 사기 수법입니다. 어허. 그걸 전형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수법을 쓰는 거죠. 아, 가스라이팅이군요. 예. 너도 나랑 같이 사업했잖아. 예. 너도 피해자만은 아니야. 혹은 야, 돈 좀 받으려면 그래도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심리. 그런 심리고 법으로 해볼래? 뭐 어차피 안 될걸? 이런 식으로 위세도 과시하고 네.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이분 사기꾼의 어떤 등급을 따지자면 한 중간 단계다. 사기의 어떤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10명이 앞서 판결문에 보면 남자인 줄 당했고 여자인 줄 당했고 지금 남현희 선수도 막 그럼 1등급은 이분이래. 사기꾼의 1등급은 정말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겠네요. 사기를 잘 치는데 말은 되게 어눌합니다. 그래요? 예. 보통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사기꾼하고 제비를 헷갈리는 겁니다. 예. 보통 말을 잘하는 제비들이 사기를 잘 치는 것 같지만은 네. 자기 논리에 넘어가기 때문에 등급은 5, 6등급밖에 안 주고요. 10등급 이상이라고 하는 정도는 남한테 네. 자기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단계 사기의 수괴들을 보면요. 얼굴이 되게 불쌍하게 생겼고요. 예. 말을 잘 못하지만은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옛날에 뭐 한창 유행했던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조이팔 같은 얼굴을 보십시오. 그렇군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중간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익준 변호사님, 일단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다양한 피해 건수가 경찰로 여기저기 지금 제보 내지 신고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걸 다 병합하겠다. 경찰은 이런 방침인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사건을 몰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그 일반적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형법인데요. 그 사기죄 그 범죄자의 이득액이 5억이 넘어가면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몰아가지고 이 금액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제 생각에 지금 그 전모 씨 그 사기 금액이 최소한 10억은 넘어갈 테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50억이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쳤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지 그걸 빨리 확인하는 것이 그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출국 금지 조치는 적절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일단은 제한시켜 놓고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채널의 취재에 따르면요, 이 전모 씨가 돈을 빌린 지인을 따돌리기 위해서 뉴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의 자작극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는데요. 리포트 보고 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이자 사기 의혹에 연루된 전모 씨. 지난해 말 투자자들에게 SNS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 씨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전 씨를 대표로 칭하며 자살로 사망했다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새벽에 연락받았다고 답합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전 씨에게 수천만 원을 투자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해당 직원은 뉴욕으로 넘어가 전 씨의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며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재산 3분의 1을 상속했다. 전 씨가 차량과 집, 말까지 피해자들에게 남겼다고 말합니다. 숨진 줄 알았던 전 씨가 피해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올해 3월.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로서 상속 문제 때문에 자살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재벌로 소개한 전 씨에게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을 투자해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 씨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재력을 과시하며 믿게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공공장소에서 경호원 여러 명과 함께 있는 사진이나 자신의 집 앞에서 리무진 밴을 타고 있는 사진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많이 마주쳤죠. 로비 커피숍에 2, 3일에 한 번 꼴은 회의를 주관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사업차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전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서에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전 씨의 행적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이제 사기 범죄로 의심되는 건데 프로파일러님,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사기를 치고 있어요. 다른 건수로. 그러니까 이 건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요, 전 씨가.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뭐 굉장히 위세 좋은 사업가인 척 대표라고 행세를 하는데 안 갚으려고 죽었다라고 사기쳤다가 본인이 이번에 남현희 씨와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니까 사실은 내가 파라다이스 그룹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살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나 아시지 않냐? 라고 또 사기를 치는. 물고 물리는 거죠. 물고 물리는 거네요. 하나의 사기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한 목으로 몰아갖고 정리하는 방식의 사기꾼들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 단계에 죽음을 위장하거나 이런 방식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오히려 공범으로 만들어갖고 고소를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지금 이렇게 이 전모 씨 같은 경우는 앞서서 뭐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저희가 보기에 너무 웃기잖아요. 무슨 재벌 3세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고급 리무진 밴에서 저런 모습에 근데 사기 피해자들은 속아 넘어간다는군요. 근데 저것만 가지고는 속아 넘지 않겠죠. 예. 저것이 배경 요소가 되고 몇 가지가 플러스가 되니까 속아 넘어갑니다. 실제로 저런 유명인 많이 실제라고 하면 저렇게 노출되지도 않죠. 그렇죠. 저 일부러 노출하려고 눈에 띄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있었군요. 예전에 우리 조이팔 중국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사기 피해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안 믿는 사람도 있던데. 많이 안 믿죠. 예.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군요. 예. 사망했다, 죽었다. 왜냐하면 뭐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이 전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위조하고 본인이 이 목소리 저 목소리로 자기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의 흉내도 내면서 이렇게 네. 하는 거, 혼자 다 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몇 건의 사기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전모가 다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수사가 조속히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현희 씨는 정말 몰랐나라는 부분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 주장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혼란스럽고요. 억울하고요. 현실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다 자기가 하자고 해서 주도해가지고 움직인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였어요. 운동선수로만 20몇 년을 살다 보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 황당하고 제가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저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남현희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셨는데 그런데 이 남현희 씨가 이 전모 씨에게 받은 선물이 뭐 한두 푼 수준이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수억 가량의 고가 수입차. 저게 뭐 수억이에요, 수억. 수억 차량의 고가 수입차. 잘 돌아다니는 것도 안 보이는 차입니다. 저거를 선물로 받았고 본인이 이제 SNS에 과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남현희 선수가 나 이런 거 선물 받았다. 색상도 굉장히 좀 독특하죠. 차 키를 저렇게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명품 가방, 역시 값비싼 명품 가방을 전모 씨에게 선물 받은 것을 또 이렇게 SNS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남현희 씨 주장은 뭐 원치 않는 선물이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SNS에 과시를 한 거 보면 받았을 당시는 글쎄요 원치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김민석 강서구 의원에 따르면 남현희 씨도 사기를 공모했다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뭐 선물이 상당히 많죠. 김민석 강서구 의원 그제 경찰에 남현희 전모 씨 사기 공모 가능성이 있다라며 진중서를 제출했습니다. 남현희 씨는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결과 전혀 몰랐다라고 반박하는 상황. 전모 씨는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진정서를 제출한 김민석 강서구 의원은요. 남현희 선수가 받은 저 수억 원대의 차량 등등은 전모 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사서 준 거다. 이거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모 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남현희 씨한테 사준 모든 물품을 국가가 보존을 하고 나중에 범죄가 확정이 되면 이 모든 물품을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그들은 다 똑같이 하나같이 말해요. 전조가 남현이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명품도 저한테 많지만 다 사줬어요. 안 사 하면 집에는 또 여러 가지 명품을 사서 쇼핑백을 다 이미 세팅을 해놓고 자기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처럼 해놓고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 이거 투자하면 이만큼 벌 수 있다? 그 구조로 지금 남들 다 속인 거고요. 분명한 건 제가 그 무슨 일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나 때문에 했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뭐 법적인 쟁점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프로파일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남현희 선수 입장은 원치 않는 선물이었다라고 합니다만 뭐 선물 주는데 그럼 받지 안 받냐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강서구 의원 김민석 의원 주장대로라도 그 선물을 어떻게 산지 이제는 알지 않느냐 범죄 수익금 상당수로 산 그 유명 수입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프로파일러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본인이 이걸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의 이게 과도하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거다. 말하자면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그 사기친 거에 대해서 나는 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기의 규모라든가
둘이 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마지막 부분이라든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강론인데 선물을 토해내야 된다. 그 범죄 피해자들한테 국가가 배상해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네. 전반 아예 다른 간극에서는 남현희 선수가 지가 좋아서 준 건데 몰랐다고 하는데 뭐 그걸까지 물어내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전모 씨가 이제 사실은 사진까지 찍고 자기를 노출했을 때는 거의 갈 때까지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뭐 사기꾼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놓고 사기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남현희하고의 친하다. 그 사기에 이용하려고 일부러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피해 다녀야 될 사람이 드러냈을 때는 사기를 치려고 드러낸 거고 상당한 규모의 뭐 소위 롯데 그 타워에 있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가 한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태가 되었으면 남현희 씨가 그 전모 씨로부터 받은 선물을 일체 반납을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누가 갔든 간에 이것은 부당하게 말하자면 내가 받을 때는 선의로 받았지만 몰랐지만 결국에는 누군가가 투자 명목으로 사기쳐서 받은 차하고 핸드백이라면 내가 여기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아마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 걸 내가 왜 내놓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 비양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현희 선수가 받은 선물을 환수해야 하는가라는 논란.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 전모 씨의 사기 행각에 법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 두 가지 논란인데 법적인 얘기도 좀 궁금한데 정혁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백은 한 1,000만 원 조금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백은 진짜 받은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차를 받았는지 차 키를 받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군요. 이 차를 뭐 리스나 렌트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3억에 해당하는 그 차를 샀을까 하는 생각은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 남 씨가 그 전 씨의 행각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납득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경력 같은 것들도 아무리 전 씨가 뭐 사기꾼의 뭐 지금 그 배 프로파일러 말씀에 의하면은 뭐 사기꾼도 그 고급 사기꾼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중급 정도 된 사기꾼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갔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전 씨가 사취해가지고 얻은 경제적인 범죄 이익을 본인도 썼겠지만 사실 상당 부분을 남 씨하고 공유를 한 거니까 이게 공범이라고 하는 게요. 뭐 교사범도 있고 공동정범도 있지만 방조범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김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몰랐어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거 남 씨한테 방조범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만약에 이렇게 그 공범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그 물게 될 거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 2023년도 이제 10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런 저질 사기꾼 천국이 되어 갔는지 빨리 이런 부분들은 그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법적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남현희 씨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현희 씨는 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반박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남현희 선수가 운영했던 이 펜싱 학원에서 성폭력 정황이 드러났는데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지도자 A씨가 수개월 동안 미성년 수강생 2명에게 성폭력을 했다는 경찰 고소가 접수됐는데 A씨가 사망했다고요? 뭐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많습니까? 수사가 종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되는데 남현희 선수가 해당 조치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모 씨 탓을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대표 입장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은 바보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해결을 많이 해줄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요. 이게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 펜싱 아카데미가 배 프로파일러님 전모 씨와 남현희 선수가 같이 그렇죠. 공동으로 대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운영을 한 거죠. 같이 운영을 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남현희 선수가 그 전모 씨가 해줄 것처럼 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럼 귀찮은 일은 전모 씨한테도 맡겼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죠. 자기를 믿고 온 학생이 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남한테. 그럼 사실은 그런 상당히 비도덕적인 부분이죠. 불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도덕적인 부분도 반드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모 씨가 굉장히 그 재벌 3세를 흉내낸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아서 한국말이 서툰 척도 했는데 엉터리 이 영어 카톡도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나 엉터리냐면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m 실례예요. I am 실례예요. 이 말이 너무 엉터리고 웃겨요. I am 실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재미교포 내지는 한국말이 서툰 척을 하면서 사업가 행세를 했는데 I am 실례예요가 워낙 듣도 보도 못한 엉터리라 패러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기업체가 이제 휴지를 파는데 I am 특가예요. 광고 오케이. 안 사고 싶으면 오케이 넥스트 타임에 사세요. 뭐 이런 거. I am 특가예요. 휴지 광고에 등장을 했고요. 원데이 특가, 넥스트 타임은 없어요. 이런 패러디인 거죠. 증권사에서도 광고를 패러디했습니다. I am 실례예요. 한국투자증권, 현대모모 I am 실례예요. 실적은 오케이. 라는 패러디가 바로 나왔습니다. 병원 홍보물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하루 종일 휴진할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와이프한테 휴진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But 우리 페이션트와 함께 있으면 I am 행복이에요. 이런 패러디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러님, 피해자들이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이고 땅을 칠 얘기긴 합니다만 사기를 당할 때는 사기당한 사람들이 야, 뭐 이렇게 엉터리 영어구나라는 걸 모르고 사기를 당했을 텐데 전모가 드러나고 나서는 조롱거리가 될 만큼의 한심한 수준의 I am 실례예요. 이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명심하실 거는 사기는 말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 분위기로 당하는 거예요. 분위기로 압도당한 것에 본인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네. 빠져나오실 때도 정확하게 그 부분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은 그 행태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타내는 저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써갖고 무슨 옛날 교포식으로 이런 했는데 이건 누구나 대한 모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 전체를 모욕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와이 앉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웃으면 안 되는 게 상술로 쓰는 것도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시 놀이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I am ground 자기소개는 넥스트 타임에. 그런 패러디들이. 네, 그런 패러디들이 막 확산되고 있어요. 사실은 방금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남현희 씨에 대한 조롱일 수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쏟고 있냐라고 그렇군요.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남현희 씨가 깊게 생각하고 또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쏟고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쏟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이것이 뭐 밈이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러한 현상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웃고는 있지만 사실은 씁쓸한 그런 현상 아닌가 그렇게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씁쓸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사기를 쳤다. 그런가 하면 사진 한 장도 공개됐는데 전모 씨가 결혼식에 신랑으로 등장한 사진까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성인데도 남성인 척, 신랑인 척 사진을 찍은 턱시도를 입고 결혼 이력 의혹이 일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전모 씨와 구치소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는 전 씨가 한 차례 결혼했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전모 씨의 지인 A 씨가 전 씨가 여자랑 2018년에 결혼을 했다.
결혼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뭐 동성 결혼식 뭐 이런 건데 배 프로파일러님 이게 남자인 척 저 때도 지금 결혼식을 올렸던 것 같아요. 시시각각 바뀌는 거죠. 어떨 때는 여자 행세, 어떨 때는 남자 행세인데 아마도 어떤 다른 방송국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은 이분의 부친도 비슷한 일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있는 거고 아마도 혼인빙자 가능 관련된 형태로 사기를 시작할 때부터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고요. 별로 그걸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자, 남자 그걸 교차해서 하는 거고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모 씨는 여성입니다. 법적으로도 여성이고 물리적으로도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타나는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성전환 수술과 관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건 다 사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 프로파일러 모시고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인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선균 씨예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선균 씨가 간이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선균 씨가 뭐라고 밝혔는지 이선균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네,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혹시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명하시는지? 네, 오늘은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 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예,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큰 실망감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예, 앞으로 추후에 조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 이선균 씨가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고 나왔습니다. 간이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수의 정밀 검사가 의뢰될 것 같습니다. 그제 경찰 조사 1시간여 만에 종료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선균 씨가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 측은 첫 조사는 검사 절차를 위해 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한 건 아니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어요.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한 압수, 수색 실시됐고요. 중요한 건 마약 성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일 것 같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통상 5에서 10일 내 투약했을 경우만 반응한다. 국가수 정밀 감정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프로파일러님, 이선균 씨가 지금 아까 들어갈 때 보면 굉장히 저자세의 모습을 보였어요. 로우 키로. 하지만 뭐 무엇 때문에 마약을 했다 안 했다 마약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진술 거부로 경찰은 이해할 만큼 이 진술과 관련된 협조는 없었다. 물론 이선균 씨는 다음 조사 때는 진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게 혹시 이 같은 막상 경찰 조사 들어가서는 진술을 좀 안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의 말과 이선균 씨의 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당연히 처음 출두해갖고 본인이 인정하는 식으로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뜩 해보니까 오늘은 뭐 그냥 검사하는 정도만이에요라고 해버리니까 경찰도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선균 씨 측은 전화를 이미 제출했다 그러는데 경찰은 아니다, 영장 집행한 거다라고 할 정도면 이 경찰과 이선균 씨 사이에 분명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근거는 간이 마약 검사라고 하는 건 소변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 쓱 묻히는 겁니다. 거기 반응이 나타나는데 거기 안 나타났다는 건 상당 기간 부분의 약은 이미 몸에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나타나는 모발 검사도 정밀하게 해봐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좀 제가 안타까웠던 건 빠르게 검증영장을 쳐갖고 모발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 좀 유감인데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성균 씨 몸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럼 지금 해프닝입니다. 그냥 해프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헛발질한 거군요. 그렇죠. 아니, 결과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어떤 진술로 법정에서 다툼하다가 그냥 말 수 있다는 거, 심하게 하면 말 수 있다는 거죠.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성균 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가 조금 어그러진 게 부분 때문에 좀 국민들 의혹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예.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이성균 씨 측이나 이성균 씨의 발언 중에는 약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시인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경찰은 마약을 현재 이성균 씨 몸에서 못 찾았다. 진술 거부는 맞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성균 씨가 혼자 갔겠습니까? 저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변호사 선임해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변호사라고 해도 뭐 이렇게 불리한 이야기를 스스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 조금 전에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간이 검사고 음성이 나왔는데 좀 기다려 봐야지 먼저 이걸 자백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범죄자들 특성이 있어요. 핸드폰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성균 씨는 어쨌든 혐의자이긴 하지만 또 이제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 핸드폰 여러 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핸드폰을 만약에 여러 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면 그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의 제출이든 영장 집행이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유흥업소 무슨 A 실장인가 그 하는 사람 지금 구속됐잖아요. 예. 그 사람은 다 이렇게 진술을 했을 것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물적인 증거는 정밀 그 검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초조하게 이성균 씨는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줬는데 만약에 어차피 드러날 거면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만약에 국가수에서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발 검사에서. 그러면 이제 마약 진술 성분이. 그건 이제 그야말로 그때는 제가 봤을 때 판사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예지만 이성균 씨 측에서 변호인이든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국가수 정밀 검사에도 모발 검사에 안 나왔어요. 아무 마약이. 그러면 경찰이 지금 수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야 안 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마약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옆에 있는 그 A 실장이 뭐 이성균하고 같이 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마약한 그 기록이 그 신체 검사 결과가 그 안 나왔으니까 그걸 믿을 것이냐 그런 문제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선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일 텐데 네네. 구속영장을 검토한다는데 지금 뭐 간이 검사에서도 안 나왔는데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A 실장은 구속이 됐거든요. 예. 구속영장이 됐는데 그 사람 같이 했다라고 만약에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유아인도 안 되는데 뭐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유아인은 유창훈 그 부장판사가 같은 유 씨라서 그런지 기각을 한 거고 판사에 따라 유 씨라 기각하진 않았을 테고. 네네.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거는 뭐 모르는 거죠. 뭐. 어허.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수 감정은 프로파일러님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은 뭐 한 달, 3주에서 한 달 걸리는데 긴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긴급으로요? 반 이상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마 좀 당황한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 이게 처음에는 긴급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조사 끝나고 바로 긴급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긴급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흘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성균 씨 이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수 지금 변곡점일 것 같습니다. 국가수 정밀 검사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드래곤 씨, 지드래곤도 마약 안 했다라고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어요. 경찰에서는 증거가 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어쨌든 검증영장을 쳐서 물적 증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아직도 지금 소환이 안 되고 있고 영장이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앞에 이성균 씨는 향정 쪽에 가까운 거고요.
이 GD는 이제 마약류, 말하자면 이제 코케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깝다고 하면 조금 걸리긴 하도 빨리 영장을 통해서 그럼 저 모발이랑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좀 늦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좀 수사 결과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이성균 씨처럼 다 가진 사람, 만인이 부러워하는 사람, 잘 나가는 분이 왜? 라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물론 일각에서 보면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실장이 뭔가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려는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이성균 씨도 모르게 뭔가를 주고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 같은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왜 할까요? 권지용 씨도 마찬가지고. 승리가 한 건 과시욕이죠. 예. 버닝썬에서 크게 1억짜리 만수르 세트를 통해서 과시를 합니다. 그럼 과시욕입니다. 안에 있는 건 지배욕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 시키면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어떤 세팅이란 것은 지배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는 어떤 압박이 있었던 듯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지배욕에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욕을 행사하려고 저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지배욕. 예, 외국의 유명한 스타들도 네. 특히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공간에서 저런 마약을 통해서 타인과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한 방식이죠.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그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재범이고요. 네네. 이성균 씨는 초범이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주가수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초범이고 이성균 씨가 만약에 깊이 반성한다라는 등이 종중등등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처벌 수위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너무 관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유아인 씨 기준으로 하면요. 마약사범들 중에 초범, 재범 뭐 할 거 없이 구속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 마약하는 사람들한테 좀 해도 괜찮구나. 내가 그렇게 강하게 처벌 안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그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거는 모든 것들은 담당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판사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진짜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마약 청정국도 아니고 마약 확산세가 지금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 심지어 뭐 중학생까지도 여중생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 연예인들 중에서 마약을 투약했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귀가 좀 빨라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반성하고 네. 나오는데 마약에 대한 반성 근데 또 해요. 그건 사실은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치료가 되고 이래야 돼. 그 뒤에 복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절차 같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좀 마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이제는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두 분 전문가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인공 공개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포개방과 관련해서 9.19 군사 합의를 3,600번 이상 위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를 개방했었던 거는 몇 회나 위반을 했습니까? 5년 동안 보니까 횟수로는 3,400여 회고요. 문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 돼서 합해하면은 3,500회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이제 3,600회 가까이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바로 북한에게 성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 강력한 힘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다. 아닙니다. 강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6위인 것도 맞죠. 거기다가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이 있죠. 이러면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계속 제압, 억압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군인 출신이셔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균형 감각을 좀 가지시라.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논란이 됐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북한이 포 개방과 관련해서 9.19 합의를 3,600번 이상 위반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만 북한을 억압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19 합의 후 우리는 그 9.19 합의 때문에 포 사격 훈련도 못하고
빠지선에 포를 싣고 내려와서 겨우겨우 훈련을 하는데 북한은 마음껏 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9.19 군사합의에 보면 초도 덕적도 해상 완충 수역에서 포 사격 금지, 서해 완충 구역을 바다로 한정한 겁니다. 북한은 황해도 내륙에서 서북도서를 겨냥해서 4년간 100여 차례 포를 쐈습니다. 한국은 100년도 연평도에서 포 사격을 못해서 포항까지 1200km 포 싣고 내려와서 겨우겨우 원정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 궁금한데요. 안형환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 의원님, 네. 지금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북한은 뭐 3,600번 위반을 하고 포도 마음껏 쏜다, 네. 신나게 쏜다. 네. 우리는 근데 포를 못 쏘니까 눈물 나네요. 저 빠지선 싣고 내려와서 포항까지 와서 쏩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 자체가 불균형, 비대칭 그런 합의였죠. 현재 재래식 무기, 이제 우리의 전력은요, 대칭 전력과 비대칭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에는 우리가 월등히 앞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비대칭 전력을 따진다고 한다면 북한이 지금 화학무기, 결정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핵무기는 모든 무기를 넘어서는 개념이 다른 무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9.19 합의라는 것은 우리의 대칭 전력,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전력을 손발을 묶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하게 만들어준 그런 아주 불균형한 합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히 휴전선 일대에서의 정찰 자산, 그러니까 북한을 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걸 북한은 막겠다는 거예요. 우리 정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휴전선 상공에 지금 정찰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하마스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경기를 못 해가지고 공격이 온 거 아닙니까? 뭐 낙하산 타고 떨어지고 행글라이더 타고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는 감시를 못하게 만드는 게 9.19 군사 합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뒤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지켜졌느냐? 아니죠. 2018년도에 군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1년 후 2019년도에 김정은이 직접 서해 앞바다에 나타나서 창인도라는 데서 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로 포를 쐈습니다. 그거 금지인데 원래. 금지죠. 근데 김정은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포격 훈련을 지휘를 했습니다. 창인도에서 1년 만에요. 서해 연평도 포격 사건 10주년을 맞아서 똑같은 날 2019년 11월 23일 포격 훈련했습니다. 뭐 우리 남쪽에 향해서 보라는 듯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서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 바뀌면서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지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전재수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이 9.19 합의하고 1년 뒤에 위반하면서 포를 쐈는데 우리는 다 그 포 싣고 포항까지 와서 겨우겨우 훈련하고 안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당시 찍소리도 못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찍소리도 못했는데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무력 충돌, 우발적인 충동이 있었습니까? 찍소리도 못했는데 한반도의 긴장이 지금처럼 고조가 됐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압도적 군사력, 압도적 무력이라는 그 바탕 위에 철저한 한미 군사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9.19 군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전쟁 날 가능성이 더 없었던 겁니다. 네. 우발 충돌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9.19 군사 합의 3,600건을 위반했으면 그러면은 우리도 그럼 3,600건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 손 치면 이미 전쟁이 나도 10번도 더 났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군사 안보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압도적인 군사력의 기반 위에서 그거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요 승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100대 0으로 이긴다 한들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진 것 없는 북한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싸워가지고 얻을 게 있어야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한 측면에서는 강력한 소통 채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무력 충돌, 더 나아가서 전쟁,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이거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뭐 모르는 척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하되 한쪽에서는 대화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정말로 원하지 않는 우발적인 그런 충돌이 생깁니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 전쟁의 참상 성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긴들 그게 성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군사는 군사대로, 소통은 소통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9.19 군사합의를 우리 스스로 북한이 도발한다 그래서 폐기해가지고 괜히 북한한테 빌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건덕지를 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9.19 군사합의의 준수를 더 촉구하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소통 채널, 대화 채널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찍소리도 못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 겁니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 의한 우리 남쪽을 억압한 것 때문에 조용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어느 범죄자가 칼 들고 설치는데 대응을 하면은 그 전쟁이 되고 비난을 대응하는 사람이 저항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억압을 하고 칼 들고 설칠 때 조용히 있으면 평화는 이루어지죠.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9.19 합의에는 먼저 수차를 깼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깨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도 못하는 겁니까? 우리도 사실 위반을 2번 했습니다. 분명히 2번 했습니다. 2번은 북한이 우리 남쪽을 향해 총격을 쐈을 때 우리가 대응 사격한 것,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낙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에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떨어진 겁니다. 우리 어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공군 F-15가 떠가지고 가서 NLL 북쪽 공해상에다 미사일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강경한 대응을 하면 북한이 또 주춤해집니다.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또 합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은 맞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막는 방법이 있어서 적의 무력에 굴복해서 전쟁을 막느냐, 아니면 우리가 압도적 무력을 가지고 적에 대해서 야 까불지 마라 하면서 지키느냐는 별개의 차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은 보다 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짧게 한 말씀. 잠시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자 바로 전재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고요. 공군 장교 출신 안영환 의원과 해병대 출신 전재수 의원의 피 튀기는 논쟁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보겠고요. 왜 제가 이 두 분 말씀에 잠시 시간을 줬냐면 지금 국방부 전 차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직구쇼에는 앵커, 김진 앵커가 중요할 때 전화 거는 모닝콜이 있습니다. 오늘 모닝콜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걸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국방부 차관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스튜디오에서도 공군 장교 출신 안형환 의원과 해병대 출신 전재수 의원 뜨거운 논쟁 벌이고 있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3,600건 위반했다.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군사합의 어기고 있는 것, 이거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예, 뭐 팩트입니다. 다 합참에서 자료를 확인해서 이제 국정감사 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근데 대다수가 이제 북한이 해안포를 개방한 거죠. 네. 예, 해안포 개방을 하지 않도록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9.19 군사합의에 들어가 있는데 해안포만 한 3,400여 회 이상 개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러한 명시적 위반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강조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사격 훈련을 못하고 있어서 포를 바지선에 끌고 와서 포항까지 내려가서 훈련하는 게 좀 이 눈물겹기도 한데 북한은 실컷 포를 쏘고 있다. 포사격 훈련만 북한은 100회 넘게 실시했다. 우리 안보에 좀 심각한 위협이 됐던 사건도 있었습니까? 예, 예전에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포사격을 금지한 건데 북한은 그러니까 완충구역 내에 황해도 내륙 지역이 있어요.
그 내역 지역에서 포사격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않고 내륙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깨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심 차관님,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9.19 군사합의 일방적인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네네. 어기고 있고 우리는 지키고 있고 포사격 훈련만 봐도 그런데 이걸 폐기해야 하냐 마냐가 논란인데 신범철 전 차관님 개인적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효력 정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예. 뭐 지금 당장 뭐 국방부가 무엇을 하겠다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유관 부처들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에 추가 도발을 한다,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전을 받게 된다 한다면은 우리도 이 문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진애 앵커의 모닝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신 차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해병대 출신의 전재수 의원님, 신범철 전 차관 의견은 효력 정지라도 좀 해야 한다라는 의견 지금 모닝콜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도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를 들면 포사격을 100번을 했는데 우리가 한 200번, 100번, 200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되겠죠. 북한의 쓸데없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9.19 군사합의의 준수를 촉구하고 또 여러 외교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북한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6위의 군사대국입니다. 이 압도적 무력을 이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고 체제 경쟁에서도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 북한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와 맞서 싸울 상대가 아니고요. 북한은 우리의 통제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관리를 해야 될 관리 대상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마치 100번 쐈다고 100번 쏴버리면 만약에 우발적인 충돌이 생겨가지고 저거 다 상대줄 필요 없다? 확전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육군 병장 출신의 앵커가 공군 장교 출신 안영환 의원께 질문 드릴 텐데 이재명 대표의 답변 중에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이 위반했다라는 팩트, 사실관계를 지적했고 우리는 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불공정하게 이렇게 포사격도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자 왜 북한을 억압하느냐, 북한 억압이 얼마나 더 필요하느냐라는 억압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논란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각종 휴전선 지역에서의 훈련이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그다음 각종 미사일 개발하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계속 북한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볼 수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휴전선 일대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찰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북을 볼 수 있는 뭐 정찰기라든지 이런 건 월등히 우리가 앞섭니다. 이걸 북측이 알기 때문에 휴전선 지역에서의 동해 지역에서는 40km, 서해 지역에서 20km를 서로 비행을 못하게, 정찰기가 비행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볼 수 없게 북한이 만든 겁니다. 이 9.19 합의 조약에 따라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게 북한 측에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훈련은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바로 아주 민감한 지역에서 포병 훈련을 함으로써 그들의 전력을 비축하고 또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이 들고요. 9.19 합의를 지금 당장 뭐 없애자는 이야기는 사실 약간 무리가 됩니다. 일단 굉장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이 계속 위반했을 때 마냥 보고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법률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 합의잖아요. 네네. 한쪽이 지금 파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제가 9.19 군사합의 다시 봤더니 이거를 어겼을 때 페널티 조항이 없어요. 아, 그게 없군요. 뭐 제가 어떻게 궁금한 게 한다, 네. 그다음에 뭐 이러이러하게 한다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잣집 아들이 싸움 잘합니까? 부잣집 아들이 태권도도 학원 가가지고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싸움 실전은 다른 거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핵이라고 있는 흉기를 들고 있는데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고 태권도장 가가지고 뭐 이런 거 있다가 그러다가 찔리면 그 뭐 부잣집 아들이라고 죽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예수님입니까? 오른뺨 맞으니까 왼뺨도 내려주란 이야기입니까? 지금 가드를 갖다가 내리고 그냥 당하란 이야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9.19 군사합의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 더 이상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뜨거운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도 만나보시죠.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거리에서 추모식이 있었는데 야권에서 이 추모식 불참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자, 그러자 애도 추모의 마음은 어디서나 똑같다. 사실 추모 예배를 이제 윤 대통령은 간 거죠.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대통령 이동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방안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암교회 추모 예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 1주기 추모식에는 대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갔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1주기 추모식에 가야 추모를 하는 거고 추모 예배를 가서 추모하면 그건 추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좀 이분법적인 것 같아요. 어디서나 추모하는 마음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 없겠습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할로윈 참사를 바란 것도 아닌데 좀 추모식이 안 왔다라는 야권의 비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예. 또 그리고 또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리나 비서실장을 보낼 수 있는데 대통령실의 문제는 정치적 집회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 그 대통령이 해가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뭐 몇 주년 모임에 가는 것들은 그냥 정치인들은 정치적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왜 그들이 정치적 집회까지 하게 됐는가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왜 청와대를 그만두고 용산으로 오려고 그랬습니까? 소통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못 가서 미안하다. 마음은 함께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될 걸 왜 흠집 내기를 처음부터 정치적이다. 그래서 못 간다고 하고 또 당에서 대표를 하는 분들은 가시면서 왜 개인 자격으로 간다. 그런 말씀하십니까? 대통령이 못 가는 것을 대신해서 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개인 자격으로 간다. 사무총장도 개인 자격으로 간다. 그러려면 왜 갑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안 갈 수 있죠.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고 깊은 마음의 길인데 왜 그 집회 자체를 정치적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오히려 근거기를 하면서 실제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혹은 문책과 책임 반성이 없는 그냥 치유만 갖고 하는 어떤 교회에서의 모임으로 가져가냐입니다. 그래서 유족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야 소식 짚어볼 텐데요. 먼저 여당 혁신위를 둘러싼 당내 잡음인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호의 1호 혁신 안건이 이 당내 대사면인데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경진 혁신위원이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혁신이 사면 대상자는 당원권 정지 징계자입니다. 당내 사면이니까 뭐 대통령 사면은 아니고 당내 사면이 상징적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홍준표 대구시장 10개월 당원권 정지, 김재원 전 최고 1년 당원권 정지. 요거를 이제 다 대사면하겠다. 당내에서 라고 혁신 안건을 논의 중에 있는데 당사자들 반응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사면해 주겠다는데 당사자들 반응은 어떻길래? 자,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접근을 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킨다.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걸 하라라고 일단은 반발했어요. 아량 베풀듯이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자, 이번엔 이준석 계로도 일각에서 분류되고 있는 김웅 의원. 이준석을 사면한다면 마녀 재판식 징계가 맞았던 것. 이준석 쫓아내니 우리 당도 잘 된다고 하는 체리따봉 어쩔 거냐. 결국 이준석 사면하자는 건 내부 총질이고 해당 행위다. 라고 또 혁신위를 비판하고 이거는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은 대통령실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홍준표 시장. SNS 여러 개 올리셔요. 지금 27일 저녁 7시, 27일 밤 11시, 어제 오전 11시 홍 시장은 부글부글. 자, 첫 번째,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논의 자체가 쪽팔리는 거다. 듣보잡들이다. 굉장히 격앙됐어요. 셋 중에 제일 격앙됐어요. 듣보잡들이 당원들이 이간질한다. 또 올렸어요? 어제 오후 2시. 분수도 모르고 날뛰면 황교안 시즌2다. 황교안 대표 의문의 1패. 어제 오후 3시 하고 싶은 말도 아니 속 시원하다. 다 한 것 같아 확실히. 대통령이나 하는 사면 운운에서 성질이 폭발했다라고 쿨다운 됐습니다. 아니 뭐 지금 한 차례 폭풍이 확 지나간 것 같은데. 안영환 의원님, 네. 당사자들은 안 반기고 있어요. 일단 그 사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슬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당사자는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사면 이꼴 죄가 없다. 그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한다. 뭐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당 차원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건데 본인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뭐 오케이 땡큐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지금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혁신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시대 정신은 통합 화합입니다. 또 정치란 것은 결국은 세를 늘려서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정당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보통 공천에 반발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 그럽니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다음번 공천 반드시 안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선거 때 되면 다 징계 해제하고 끌어안는 게 정치입니다. 당선되면 복당시키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혁신위는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방법은 좀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을. 결국은 안고 가야 된다는 건 당위 속에서 방법을 세련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당사자들도 그렇게 반발을 저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당원권 정지 풀리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럴 때 한마디 하는 것도 정치인들이니까요. 네. 네. 홍 시장은 한 5마디 했는데 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이뇨한 혁신이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일단 당사자들이 이렇게 반발할 줄은 예상 못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반발할까요? 그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건데. 아니 근데 대상자가 저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뭐 태용호 의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도 있고 한데 일단은 김재원 최고까지 세 분이라고 치면 그 반응은 3인 3색 아니겠습니까? 3인 3색. 김재원 최고는 가만히 있지만 말 그대로 I am 땡큐예요.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는. I am 땡큐. 그렇죠. 그거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홍준표 시장 출마하겠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홍준표 시장이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사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같이 이야기 안 하겠죠. 홍준표 시장은 2026년까지 시장이 보장된 분이니까 저렇게 말을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준석 전 대표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속마음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 속마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직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고죄로 기소될지 여부 아직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에는 무조건 그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거를 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중요한 건 뭐 당원권 정지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네. 발등에 불은 딴 거다.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당이고 뭐고 간에 본인이 내년에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있다라고 하면 탈당이든 뭐든 창당이든 아니면 그냥 당에 남아있는 것이든지 간에 보장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영주 의원님, 네. 홍 시장 반응은 빼고 홍 시장은 뭐 사면해줘도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 시장 반응은 빼고 니들끼리 총선 잘해봐라 했으니까 총선 잘해볼 사람들끼리 얘기만 좀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 반응이 아리송해요. 아량을 베풀 듯 하지 마라. 이 말은 사면해주면 내심 뭐 고맙긴 한데 이런 식 말고 안용환 의원님 애둘러서 세련된 방법이라고 했는데 혁신이가 좀 더 뭐 전향적으로 손을 내밀어라라는 반응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준석계 천하람에게 이용환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존칭을 써가면서 혁신이 합류하라고 했는데 일단 뻥 거절했잖아요. 그럼 뭘 더 바라는 걸까요,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혁신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12월 달까지. 결국에는 마지막에 공심위가 자기를 포용하고 갈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공심이라면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 결국에는 방금 정익진 변호사 얘기처럼 공천을 나한테 공천권을 줄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과 그러니까, 본인 기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도 이준석 대표는 뭐 아량 베풀듯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 평소에 하는 표현보다는 순화됐다고. 순화됐죠. 여유가 있는 거죠. 좀 가능성. 나갈 듯 말 듯. 이렇게 나 공천 안 주면 나가면 수도권 선거에 영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나를 잡아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여러 가지 최근에 나와 있듯이 대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대구를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당에서 공천을 안 줬을 때 지금 공천을 줘도 문제예요. 노원에 공천 줘도 주면 더 힘들어요. 노원 힘들어. 노원 힘들어. 예, 본인이 공천을 제발 좀 안 줬으면 좋겠어. 노원은 힘들어. 예. 그래서 일찌감치 마음을 대구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꾸. 대구 달라? 예. 대구 주든지 아니면 안 주면 최소한 내가 무소속으로 나갈 테니까 좀 양해해 달라. 이런 정도의 어떤 멘탈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 당은 내 당이라는 마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젊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내가 장악할 것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당을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아까 안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나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신당 안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수도권에서 역대 선거에서 양대 정당을 제외한 무소속 또는 신당이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은평을 해서 문국현 의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아니고 되고 싶어하는 이준석 전 대표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톤이 굉장히 낮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혁신위에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자꾸 물밑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발표 하나도 세련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벤트 행사장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자, 공부하고 만나고 그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번 안건 같은 경우도 좀 상대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발표했더라면 어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종환 혁신위원장 저희 채널A 뉴스A에 출연한 바 있는데요. 영남 중진들이 서울 험지 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희생 얘기도 하셨어요. 당의 중진 의원들, 특히 영남 의원들 좀 결단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몇 명이고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했는데 스타들이 서울로 좀 와야죠. 아주 험지에 와서 한번 뭐 힘든 거를 한번 도와줘야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인 때문에 희생됐어.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자, 이번엔 야권 소식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야당의 비명들은 초조. 조홍천 의원 말 맞다나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같다. 언제 칼을 내려칠지 모른다라는 흥미로운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회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친명이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정책위 의장에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충청 출신의 박정현 최고위원 그리고 또 호남 출신의 이계호 정책위 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입니다. 인선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유능한 분들이시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인선이 당내 통합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구청장 임명 진행하신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그분이 왜 비판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결권이 있는 최고위원 임명계 줬어야 됐다는 지적이. 그분이 친명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당내에선 친명으로 봅니다. 비명계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물러나면서 이 친명계 인사가 임명됐기 때문이죠. 이원욱 의원,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댄 행위다. 비명계 재선 의원, 비명계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비명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미는 원외 친명 인사들이 한둘 늘고 있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의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황면성 전 민주당 대변인 친명, 대전 대덕구 방영순 의원 지역에는 박정현 최고위원의 출마 소리 돌고 있고 대전의 이상민, 유성을의 의원에는 이경 상근부 대변인, 얼마 전에 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해 연예인 마약을 터뜨렸다라고 주장한 이경 부대변인 출마가 거론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이었던 송갑석 의원, 광주, 얘는 강위원, 역시 친명계 전 사무총장이 도전장을 내던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자객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재수 의원님, 확실히 친명 의원들은 현역들은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가 있고, 근데 비명 의원들은 누가 좀 많이 와 있네요, 지역에. 낯선, 별로 반갑지 않은 그 비명 의원들 입장에선 지난 여태까지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꾸 와 있는데 보니까 친명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러니까 비명 의원 지역구에 친명들이 많이 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경우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구에는 적게는 뭐 5명, 6명에서 많게는 10대 명씩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저 비명계라고 이야기되는 저분들 지역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선거하기에 좋은 데는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지금 그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160명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들어갔거든요. 전체 1000점 만점인데 그중에 의정활동 평가 점수가 380점이에요. 그다음에 지역구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게 한 280점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1000점 만점에 700점 가까이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그다음에 지역구 활동을 잘했는지, 이게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 친명 해가지고 뭐 공천에 유리하니까 이 현역 의원을 비명으로 몰아가지고 나는 친명이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지역구 관리 활동 더 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준비 잘하는 게 맞습니다. 쓸데없는데 뭐 비명이니 친명이니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선 준비 잘 하시면 저는 그 결과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걸 뭐 비명이 친명을 주겠다, 친명이 비명을 주겠다,
이게 유권자들이 통할 것 같습니까? 지역구 활동 강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구 관리 이럴 때일수록 잘하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국회 일정 이유로 불참한 이재명 대표 또 불출석. 재판부가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오나 한숨을 쉬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단식으로 인해서 한번 연기하고 국감 일정으로 불출석하고 국감도 안 나가고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사유도 다양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 전화 등을 걸어서 국토부,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백현동 로비스트 재판 증인신문 중에 이 대표가 작년 10월 직접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도 변경 협박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느냐라고 묻자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이 그렇다, 협박받은 사실 그래서 내가 없다고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소된 이후죠, 이렇게 되면. 정 변호사님, 네네. 재판은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본인이 무언가 이제 근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기소 이후에 전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토부가 협박했던 것 있었죠? 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확인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재판이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 있어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저게 돈으로 치면요. 427억인가요? 그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만 선고해도 민주당은 427억인가 400억이 넘는 돈을 토해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재판이 언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년 4월에 총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년 총선 뭐 한 2월 정도에 저 강 부장이 내년 2월에 이제 인사이동 대상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인사이동 나가기 전에 판결 선고하겠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구속시킬 수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100만 원 이상 선고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내년 총선이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재판인데 저런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너무 경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벌벌벌 떨면서 판사님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할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 마음이에요. 재판을 무려 4번이나 연속 빠졌어요. 9월에 2번 빠졌고 10월에 2번 빠졌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 중요한 재판을 객관적으로 이 중요한 재판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담당 재판부의 그 과오가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저 피고인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도 이상하고 피고인도 이상하고 참 이상한 재판이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더 집요하게, 더 시원하게,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영주 의원과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